안녕하세요. 정황학당 연구실장 한경자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3월 교양 강좌로 인사를 드립니다. 정황학당 3월 교양 강좌는 오늘 고경주 선생님을 모시고 로마 사법 체계 하에서의 고문, 상소, 형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주 선생님께서는 저희가 지난해 11월에 소프르니오스의 서간문을 통해 본 로마 속죄 행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선생님 강의를 들었었는데요. 선생님 굉장히 재미있게 이 강의를 풀어주시고 유익한 내용을 전달해 주셔서 아주 재미있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좀 무섭지만 좀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고경준 선생님께서는 고려대학교에서 로마 제정 초기의 황제 권력에 대한 연구로 학위를 받으시고 주로 타키투스와 소플리니우스의 저술들을 중심으로 원로원과 재권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해 오시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한 흔치 않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선생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고 좋은 시간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네, 선생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마이크를 이렇게 쥐고 해도 될까요? 하셔도 되는데 불편하시면 여기 좀 꽂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꽂아드릴까요? 네. 하지만 좀 이렇게 네. 네. 오늘 주제는 로마의 사법체계하에서의 고문, 상소, 형벌인데요. 이게 조금 뭐랄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혹극이 될 수 있는 얘기이지만 사실은 제가 뭐 특별히 이 고문의 아주 디테일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형벌의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소개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로마의 그 시스템 내에서 죄인들을 다루는 구체적인 방식이라기보다는 그들에 대한 로마인들의 태도? 뭐 이런 거 갖다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로마인들은요, 기본적으로 대단히 그 신분의식적인 사람들이어서 이 로마의 사법 시스템 내에서도 그들이 죄 지은 자에 대해서 피고에 대해서 대할 때도 상당히 그 신분을 의식하면서 그들을 신문하고 처벌하고 그랬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즉 로마인들이 자신들의 제국 속에 있던 사람들, 그 구성원들 속에는 로마 시민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을 어떻게 대우했는가에 대한 얘기, 사실은 형벌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 고문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차별적으로 사람들을 대우했는가 라는 점에 그 맞춰진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고 계시는 이 그 표는요, 사실은 굉장히 단순화된 표입니다. 여기 보면 초록색으로 칠해진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푸른색 계통으로 칠해진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걸 큰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로마인들이 자신들의 세계 속에 있는 생물학적인 인간이라고 했을 때 다 포함되는 사람들이지만, 로마인들의 눈에는 이 노예와 자유민은 같은 인간으로서 취급되는 그런 존재들은 아니었습니다. 생물학적인 면에선 같은 인간이면서도 이 로마의 사회 속에서 다른 존재로 취급되었던 그런 이제 분류를 보고 계신 것이고요. 그런 만큼 로마의 모든 면에서 특히 이제 이런 벌을 내린다든지 고문을 한다든지 하는 그 부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구별되는 존재로 노예를 이제 대우했다고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자유민과 노예의 구분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는 이 자유민 내에서도 이것도 이제 큰 그림이긴 합니다만 로마 시민이들과 외인, 외국인이죠. 우리가 흔히 외국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부류가 있는데, 한마디로 로마 시민이면요, 로마의 시민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인 거죠.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그리고 외인이라고, 페레그린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로마 시민이 아닌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조금 헷갈리는 이유는 뭐냐면, 로마 제국의 사람들, 그러면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면 로마 제국의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국민들,
뭐 이런 식으로 여길 수가 있는데 사실 국민에 해당되는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 제국 내의 모든 인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였고 특히나 노예를 제외한 자유민 중에서도 일부가 이제 로마 시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로마 시민이라는 것은 특권적인 특별한 뭔가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범주에 속하는 이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걸 조금 그 범주를 염두에 두시면서 제가 이제 고문과 상소와 형별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요걸 한번 보실까요? 요거는 로마의 그 재정 시기에 큰 뭐 얼개 같은 겁니다. 황가들이 몇 개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요번 시간에 주로 얘기하게 되는 시기를 표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게 이제 로마의 최초의 그 황가인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황가 시기고요. 대략적으로 보면 기원전 그 1세기부터 서기 68년이라는 시기는 이제 언제냐면 네로가 이제 죽고 내전에 그 휩싸이게 되었던 시기를 얘기하는데 여기까지가 첫 번째 황가의 시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황가가 플라비우스 황가라고 불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 이제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68년 이후부터 이제 그 마지막 황제인 도미티아누스가 사망했던 시점 96년까지가 두 번째 황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오현제 시대라고 부르는 시대가 있습니다. 5명의 현명한 황제 시기라고 부르는 시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황가가 이 세베루스 황가인데 주로 오늘 많이 그 언급되게 되는 황제들의 이름, 시기, 그거는 주로 이 오현제 시대와 세베루스 황가 시기에 이제 황제들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고문이나 아니면 상소나 아니면 뭐 형벌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보면요, 이 로마의 시민으로서의 특권이라든지 아니면 로마의 그 시민이 보호받는 측면들 이런 것들이 변화되는 변곡점이 있는데 그게 대체적으로 보면 이 오현제 시대와 세베루스 황가 시기거든요. 이건 큰 그림으로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요 오현제 시대부터 변화의 조짐이 좀 나타나면서 특히나 세베루스 황가 시기를 지나면 로마의 여러 그 사법적인 측면들에서 로마의 시민이 가지고 있는 특권들 이런 것들이 좀 그 부식되게 되는, 다시 말하면 시민으로서 가지고 있던 보호받던 권리들이 차츰차츰 좀 그 희석되게 되면서 오히려 시민 내에서 차별이 뚜렷하게 오히려 눈에 띄는 그런 시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시민이라는 것만으로는 특권을 누리던 시기가 이제 아니게 되는 그런 시기가 이제 세베루스 황가 시기 이후의 상태이죠. 그래서 요 오현제 시기와 세베루스 황가 시기가 주로 보면 로마의 특히 고전기 로마의 법학을 얘기할 때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가 요번 시간에 말씀드리는 고문의 문제나 아니면 형벌의 문제, 이 상속권의 문제를 얘기할 때도 많이 언급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그 때문입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변화가 꿈틀대면서 변화의 그런 추세가 나타나는 시기가 요 두 개의 시기이고 특히 세베루스 황가 시기를 지나고 나게 되면 굉장히 그 로마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보면 그 쇠퇴의 시기, 로마의 그 중요한 위기의 시기가 이제 도래하는 그런 때이죠. 3세기 위기 뭐 얘기할 때 세베루스 황가 이후에 뭐 50년간의 군인 황제의 시기가 있게 되고 그러면서 3세기 말에 군인 황제 시기가 정리가 되고 다시 디오클레티아누스가 로마를 사불령 체제하에 개혁해 보려는 그런 시도가 있긴 합니다만 이 3세기 이후로 로마는 사실은 기나긴 쇠퇴의 국면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자면 그런 시기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로마의 그 재정기를 얘기할 때 팍스 로마나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 시기는 요 시기예요. 여기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황가로부터 오현제 시기 정도까지가 대략적으로 한 200년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200년간의 로마의 팍스 로마나 시기, 로마의 평화 시기라고 불리는데 요 시기까지는 대체적으로 이제 쇠퇴 국면은 아니죠. 근데 특히나 세베루스 이후 시기가 되면 분명히 로마는 이 전체적인 그래프상으로 내려가는 내리막인 상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이런 그 추세를 염두에 두시고 고문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한마디로 고문은요,
이거 그 노예와 관련된 문제예요. 로마 시대에서 고문은 원칙상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냐면 고문을 노예에게 해도 법적으로 책임을 지거나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로마에서의 그 노예 고문이라는 거는 고문을 해서 증언을 받아야 돼요. 증거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고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문을 할 수도 있어라는 거랑 고문하에서 증언을 받아야 돼라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인데, 증언을 통한 그 노예의 증언을 이제 추출하는 과정이 고문을 필수적으로 그 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문을 통하지 않은 노예의 증언이나 아니면 자백은 자기가 이제 범죄를 저질러서 당신 그 일을 했어라는 거고, 이제 증언하는 건 누가 죄를 저질렀는데 너 봤니? 라는 건데, 그게 어느 쪽이든 간에 너 봤니? 라고 하는 증언이든 아니면 너 그 죄를 저질렀니? 하는 그런 문제이든 간에 노예에 대해서는 고문을 통해서 자백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좌측에서 보고 계시는 구조는 이 노예의 목에 사슬 같은 거 묶어서 이제 끌고 가는 이런 이제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건데, 이거 자체가 이제 노예를 얼마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다른 존재와 구분되는 존재로 대우했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이 고문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현대사회에 와서는 법적으로 봤을 때 유효하지 않은 그런 이제 증언이나 자백을 이끌어내게 되는 거죠. 이거 고문은 합법적이지 않은 것인데, 사실은 21세기 이 마당에도 은밀한 고문이라는 게 합법의 테두리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고대 세계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특히나 이제 노예에 대해서는 이렇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강제됐던 겁니다. 해야 돼요, 고문을. 근데 이게 왜 이랬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이 노예 발생 원인과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노예는 양육될 수도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고대 사회에서의 노예는 역시나 전쟁을 통해서 패배한 집단을 대규모로 죽이거나 혹은 이제 그 노예화 시키는 과정에서 주로 이제 발생을 하죠. 그러면 이 노예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가지게 되는 이제 그 성격이라는 게 시민과 구별되는 적대적인 타자로서의 노예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쟁할 때 적을 죽이거나 상해하거나 하는 게 죄가 되지 않듯이, 노예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 그렇게 전쟁을 통한 대량 노예 생성, 이걸 떠올린다면 왜 이렇게 폭력적으로 노예의 증언을 끌어냈을까 하는 측면이 좀 이해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노예가 인간으로서 모든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차원인데, 이건 또 거꾸로 얘기하면 책임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만일에 시민이라면 위증을 했다고 치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겠죠. 근데 노예에게 너 이런 그 위증을 했어 라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하면 그럴 수 없는 상황. 노예는 지켜야 할 뭐 위신이나 명예가 없는 상황이니까 시민으로서는 이뤄야 될 그런 그 소위 위증에 의해서 벌을 받아야 되거나 이뤄야 될 것이 있다면, 노예에게는 그게 없다는 측면에서도 또 노예가 거짓말하는 데에 대해서 뭔가 제지할 상황이 없는 이런 그 측면이 아마도 노예의 말에 대한 신뢰성을 앗아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이런 적대적 타자로서의 노예라는 것과 지켜야 될 뭔가 명예나 위신이 없다는 점, 이게 이제 노예의 말에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두게 하지 않았던 점인데, 우스운 거는 뭐냐면 이게 역설적인 것인데 고문을 통한 노예의 그 증언은요 또 의심하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제 의식이 드러나는 게, 노예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노예와 관련된 고문이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그런 의식을 좀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이 바사누스란 단어가 이게 시금석을 뜻하는 단어로부터 유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바사노스, 시금석 하면 이거 금이 얼마나 금인지, 진짜 금인지 아닌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제 긁어서 알 수 있는 건데, 이 시금석이 금인지 아닌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면, 고문은 노예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명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이어서, 이 시금석을 뜻하는 마사노스가 나중에 이제 그
고문을 뜻하는 바사노스로 이제 쓰이게 됐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그 노예의 그 고문이라는 측면과 이 시금석이 가지고 있는 역할 이게 연결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노예의 말은 믿을 수 없는데 고문을 통한 노예의 말은 심지어 이런 그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이것도 레토릭일 가능성이 다분한데 나는 시민의 증언과 그 노예 고문을 통한 노예의 증언을 선택하라면 고문을 통한 노예의 증언 선택하겠다. 그게 믿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뭐랄까 연설문 같은 게 있죠. 근데 물론 이건 이제 그 레토릭을 감안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리스의 법정에서 누군가 노예 고문을 요구했을 때 나 고문을 통한 노예 증언 거부하겠어 라고 하면 거부한 사람의 그 신뢰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왜? 너 뭔가 꿀리는 게 있고 문제가 되는 게 있으니까 노예 고문을 거부한 거니? 라는 공격의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노예의 그 고문을 통한 증거는 신뢰할 만해. 시민의 증언보다 훨씬 더 믿을 수 있어. 라는 식으로 그 수사학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사례들이 있긴 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고문을 통한 노예의 증언이라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의 상황으로 다시 말하면 고문은 곧 노예의 것이라는 그런 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던 게 로마의 문제이기도 했고 또 그리스에서도 그렇게 고문은 노예의 문제로 취급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문을 통한 노예 증언은 뭐 이거는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라고 이론상으로 의심되는 게 아니라 그건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언뜻 생각해도 막 주리를 틀어라 라고 하면 너무 무서워. 그러면 일단은 무조건 무슨 말이 됐던 간에 나는 그냥 원하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주리를 틀어라 만일에 막 그 사극 같은 걸 생각하면 그거 막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입 꾹 다물 수도 있고 그런 상상을 하잖아요. 근데 이걸 고대인들도 모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황제들이나 법학자들 중에서도 이 문제를 고민하는 흔적들이 보입니다. 지금 딱 얘기한 그거죠. 누군가는 고통에 대해서 너무 겁을 먹고서 고통에 너무 민감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냥 고문 당하기 전에 막 털어놓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고통에 둔감하거나 신체적으로 강인해서 얘기를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고문을 통한 것이 과연 100% 신뢰할 수 있는 진실이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그들도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대인들도 여기에 대해서 신중한 그런 면모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죠. 이거 유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네가 전략적으로 택해야 된다. 만일에 고문을 통한 노예 증언이라는 게 너에게 유리한 상황이라면 그거 100% 신뢰할 만한 것이라는 걸 강조해야 돼. 뭐 키케로가 그런 얘기한 대목이 있어요. 조상들의 전래 전통이라든지 아니면 로도스의 사례라든지 뭐 이런 거 막 주워 삼기면서 고문을 통한 노예 증언이라는 건 신뢰할 수 있고 전통도 있는 것이야 라고 막 강조하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거는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미 키케로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고문을 통한 노예 증언이라는 게 100% 진실만을 얘기한다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너의 전략에 따라서 너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주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런 의식은요. 이 고문을 통한 노예 증언이 100% 신뢰할 만한 것은 아니라는 건 심지어 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데서도 찾아볼 수 있는 대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고통의 민감성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진실을 얘기하거나 거짓을 얘기하거나 혹은 입을 꾹 다물거나 이럴 수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또 하나의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신중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노예를 통해서 고문을 해야 된다는 걸 생각하지만 이게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 하나랑 또 하나는 뭐 노예는 아무리 뭐 죽여도 뭐 혹은 고문해도 돼라고 하더라도 이게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막 함부로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만일에 범죄 사건이 있고 이걸 특히나 자기의 노예, 특히 이제 피고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제3자의 노예를 고문하는 경우에는 이거 이제 저 사람이 봤다는데
저 노예가 봤다는데라고 하면 이제 뭔가 고문을 해야 되면 노예 고문을 통해서 노예의 신체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바로 그 제3자의 다시 말하면 그 노예 소유주의 재산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손실에 대한 당신의 그 재산상의 문제에 대해서 갚아줄게요 라고 하는 담보나 보상 약속 이런 게 이제 있어야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특히나 누가 고발을 한 거예요. 뭐 제가 있어요 하고 고발해서 그래? 누가 봤니? 어떤 노예가 봤대요. 막 고문을 했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그 고발한 사람이 거짓 고발, 뭐 소위 말해서 중상을 한 게 된 거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 고소하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 무죄로 판결 나고 그러면 또 다시 막 훼손이라고 막 다시 이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로마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무죄 판결 나게 되면 로마에서도 이 중상 혐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막 고문해서 노예 증언 받고 했는데 무죄 판결 나고 하면 이 그 소위 그 배상금 지불한 액수가 이제 2배로 뛰어버리는 거예요. 너 거짓말까지 해가지고 이게 무죄 판결 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문한 노예에 그 문제 생긴 거 2배로 배상해라 하는 그 사안이 돼버리는 거죠. 아니면 뭐 이 재산상의 문제를 참 예민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측면은 또 어떤 걸 봐도 그러냐면 이 그 아이를 가진 노예 고문하는 경우에는 이거 이제 함부로 고문하지 말고 그 임신한 노예인 경우에는 출산하고 난 다음에 그 고문해라 하는 그 조항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언뜻 보면 사실은 이런 측면도 있는 듯 보여요. 뭐냐면 인권의 차원이구나. 그 인류애적인 차원에서 이거 봐주는 건가? 배려해주는 건가? 이런 느낌이 사실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현대인의 감성이 조금 더 들어간 면이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은 조금 냉정하게 고대인의 그 마인드로 생각한다면 그런 인권의 차원에서의 배려라기보다는 재산상의 손실을 생각을 하는 거죠. 적극적인 그런 그 주인이 확보할 수 있는 이해를, 그러니까 이익을 손실하게 하는, 손상하게 하는 행위인 거예요. 이건 놔두면 분명히 또 하나의 노예가 생기는 상황인데 만일에 고문을 통해서 그런 출산과 또 다른 노예 생산이 방해받는다면 주인의 재산상의 손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산 이후로 이제 고문하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재산상의 손실을 고문을 통해서 입게 되는 거, 요걸 좀 막아야겠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무조건 다 뭐 마음대로 자유롭게 고문해 노예라고 할지라도 이런 것들은 아니었던 측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그 노예 고문에 있어서 아무리 뭐 노예는 고문에 의해서 증언을 해야 돼 혹은 자백을 해야 돼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여기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돼라는 또 하나의 큰 측면이 뭐냐면 주인에 대해서 증언하는 경우. 이거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 웬간해서는 허용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 이제 노예가 이제 고문을 받고 증언을 하는데 혹은 뭐 어떤 식의 이제 자박을 하거나 하는데 제일 중요한 이제 노예 고문에 있어서 원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 노예 주인에 대해서 고문을 통해서 증언하는 거, 이거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어떤 느낌을 받게 되냐면 이 노예 고문이라는 게 이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시행되는 것이다라는, 이게 아니었을 가능성을 여기서 오히려 딱 잡게 됩니다. 뭐냐면 인간에 대한 고문이라는 게 요즘에 이런 그 이슈가 있었잖아요. 특히 그 9.11 테러 이후로 그 소위 말하면 테러리스트에 대한 고문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굉장히 막 논쟁적이었거든요. 특히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21세기에 고문의 문제가 새로이 이제 이슈화됐던 문제 중에 하나가 테러범에 대한 신문과 관련돼서 굉장히 이슈화됐고, 특히 이제 아부그라이브 사태 같은 게 알려지면서 이거 이렇게 고문이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 사회에서 이게 과연 허용될 문제인가라고 했을 때 절대 안 된다, 인권의 차원에서. 이런 측면도 있었지만요, 어떤 부류는요 합법화해야 된다. 특히 테러리스트 고문은 합법화해야 된다. 고문의 효율성 문제를, 신문의 효율성 문제를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측면도 있었는데, 이 효율성의 문제만이 고문의 이제 중요한 고려 사항이 아니었다는 게 여기서 이제 드러납니다. 사실은 노예가
이 주인에 대해서 고문을 당할 수 없다는 건 이건 이 고문의 효율 문제를 떠나서 신분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건 용납할 수 없다는 그 의식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대목이 여기에요. 노예가 만약에 자기 주인에 대해서 고문을 통해서 증언을 하게 되면 주인의 운명이 노예 손에 들리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예가 주인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 고문을 통해서 이거는 뭐 공화정 시기에나 아니면 지금 주로 얘기하는 제정 시기에나 금지된 원칙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제가 여기 조금 써놓긴 했지만 이런 노예 고문을 통해서 노예를 고문해서 이 주인에 대한 증언을 금지시키는 건요. 언뜻 생각해도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 게 일단 여기 위에서 얘기한 증언의 신빙성 문제. 이건 이제 고통의 문제와 관련된 것일 뿐만 아니라 특히나 노예 주인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신빙성 문제가 뚝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만일에 너 정말 주인 이런 일을 했어 너희 주인이? 라고 했을 때 노예는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받는다면 제가 노예라고 하더라도 진실하고 상관없이 대답을 하려고 할 것 같아요. 뭐냐면 일단은 걱정이 되는 거죠. 주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게 된다고 하면 진실일지라도 혹시 나중에 무죄 방면되고 나면 처벌받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할 거고 그리고 진실이 아닐지라도 또 내가 만일에 주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다면 이후에 뭔가 나에게 혜택이 오지 않을까? 라는 이런 주인의 운명과 자신의 운명을 직결시켜서 막 계산을 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노예의 증언의 신빙성도 뚝 떨어지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더 중요한 노예제의 근간을 흔드는 주인의 운명을 감히 노예가 결정을 하는 식의 인식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주인에 대한 노예의 증언이라는 것은 근원적으로는 이제 금지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것도요 사실 법과 관련된 법학자들의 얘기나 이런 거 말고 역사책, 역사서를 보잖아요. 그럼 이런 얘기들이 생각보다 빈번하게 이렇게 종종 언급이 되고 등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흥미로운 지점이죠. 원칙은 이렇다고 하더라도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원칙은 절대로 안 돼라고 하는데 고문을 받고 노예인데 주인에 대해서 뭔가 증언을 하는 경우들이 있네라고 하는 걸 이제 찾아볼 수 있는데 일단은요 이런 경우에는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가능했어요. 주인에 대해서 이제 증언하는 게 뭐냐면 중대범죄죠. 국가적으로 너무 심각해서 이거는 아무리 노예제 사회를 흔드는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건 사안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리고 사안이 중요한 것도 있고 노예가 증언하지 않고서는 사실은 뭔가 사항에 대해서 알 수 없어 라는 상황이면 주인에 대해서라도 고문해서 얻어낼 수 있어 라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외 사항들이 몇 개 언급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간통이에요. 이건 조금 그런 느낌이 있죠. 뭐냐면 이 범죄의 특성상 간통은 이 노예나 이렇게 은밀한 공간에 접근성이 있는 아주 이 소위 피고가 되는 사람들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뭔가 증언을 토항하지 않고서는 이거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문제일 가능성이 있어요. 원래 간통은 로마 시대에 보면 공식적으로 국가가 처벌하는 범죄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제정기 들어서 최초의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요 이거를 공적인 범죄로 만들어 버려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였냐면 기소 안 하잖아요. 기소 안 하면 기소 안 한 거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기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남편이나 피고가 되는 여성의 친정 아버지죠. 이런 사람들이 기소를 만일에 안 하고 아는데도 묻었다 이러면 소위 포주 혐의로 기소될 수 있어요. 아니 네가 포주가 아니면 어떻게 이 기소를 안 하는 거야?
간통을 저질렀는데 이렇게 공적인 공간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합니다. 이런 이제 간통 같은 경우에는 노예의 고문을 허용해요. 아마 이 증거 확보의 그 차원에서 이게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그 공문서 위조에 해당되는 막 아주 심각한 범죄들 있잖아요. 특히 국세조사와 관련된 이런 심각한 범죄, 이런 것들도 그 노예에 대한, 그러니까 노예 고문인데 특히 주인에 대한 그 증언을 허용했고, 또 하나 이제 가장 중요한 범주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그 반역법이라고 많이 번역을 하기도 하고 대역죄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이 마이에스타스 범죄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그 노예가 주인에 대해서도 그 고문을 통해서 증언을 할 수 있었던 범죄의 그 중요한 테두리 중에 하나죠. 이 그 사실 그 마이에스타스 범죄는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해도 되려나?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런 식으로 굉장히 그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그런 범죄였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국보법이다 하면 예전에 굉장히 이제 뜨겁게 이슈화되고 막 이랬던 것이 과연 국가의 안위라는 게 어떤 차원에서까지도 이제 뻗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해치는 행위는 어디까지 그 해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모호한 지점이 생길 수 있는데, 특히나 국가의 권력이요, 1인에게 집중된 이런 그 황제정 하에서는 이게 이제 애매한 지점이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안위라는 걸 황제의 안위 자체와 이제 유착시키게 되면 황제에 대해서 모욕하거나 황제에 대해서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는 거, 이거 다 이제 마이에스타스 범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황제에 대해서 모욕하는 거, 위해를 가하는 거, 이게 이제 사실 애매한 지점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약간 좀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보자면, 티베리우스 치세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누가 황제의 그 얼굴이 새겨진 그 주화 있잖아요. 주화를 우리로 치면 이제 주머니에 넣고서 화장실에 간 거예요. 볼일 보러 간 것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누가 고발을 한 거예요. 감히 존엄하신 저분의 얼굴이 새겨진 주화를 들고 화장실을 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사안에 대해서는 황제가 에이, 그런 것까지 따지면 어떡해 라고 물리게 됩니다. 물리게 되긴 합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그 느낌, 뭐냐면 뭐가 됐든 간에 황제의 존엄을 해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쓰일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마이에스타스 법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권력이 전제화되어 갈수록 이 마이에스타스 법의 활용도, 혹은 그 기존의 룰을 넘어서는 정도로까지 뭔가 집행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이 마이에스타스 법과 굉장히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 주인이 뭔가 기소당하거나 했을 때 노예가 고문을 통해서 주인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 이게 이제 가능해지는 중요한 범주가 바로 이 마이에스타스 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서기 2세기쯤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마이에스타스 법에 대해서는 그게 확실한 뭐 원칙에 대한 예외가 됐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마이에스타스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주인에 대해서도 노예를 고문하면서 증언받는 게 문제될 거 없는, 다시 말하면 주인에 대한 노예의 증언금지 원칙, 그거 상관없는 그런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요, 그 지금 세 가지 얘기한 이런 큰 이 원칙들, 마이에스타스 원칙, 마이에스타스 범죄가 이제 제일 중요하긴 했지만, 이런 몇 가지 그 범죄에 대해서는 주인에 대한 증언도 가능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느낌을 주는 거냐면, 이런 그 주인에 대한 그 증언이 절대로 안 돼라고 하는 원칙이 허물어진다는 것이 국가의 안보 혹은 황제의 안위와 관련돼서는 더 이거 이상 가는 중요한 사안은 없는 거구나라는 느낌을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러면 이제 로마 시민에 대해서는 어땠는가? 일단 원칙상으로는 큰 원칙, 대원칙은 뭐냐면 노예가 고문받는다는 거. 이게 이제 대원칙이고, 뭐 예외적으로 뭐 노예에 대한 고문을 좀 조심해야 될 게, 주인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돼, 뭐 이런 건 있지만, 노예와 고문이라는 게 이제 결부되어 있다면, 그럼 대원칙, 시민에 대해서는 어땠는가?
대원칙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고문은 이제 노예의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 시민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큰 흐름을 말씀드린다면 전체적인 원칙, 로마 시민에 대한 원칙은 안 돼 고문은 이거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것도 좀 허물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허물어져 가는데 이게 한꺼번에 허물어져 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지만 법적으로 뭔가 저 사람들은 보호받지 못해 혹은 덜 받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게 마련이고 그런 사람들부터 사실은 시민이라고 할지라도 고문 불가 원칙에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죠. 일단 그 노예와 시민의 그 고문의 큰 차이, 노예는 고문할 수 있지만 시민은 고문할 수 없어 라고 했을 때 제가 좀 전에 그래도 원칙이 좀 허물어져 가요 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이제 염두에 두셔야 돼요. 뭐냐면 노예는 고문을 통해서만 증언을 받는 거라면 그 고문을 통해서 받는 증언이 유일한 합법적인 그런 믿을 수 있는 증언이라면 시민은 아무리 고문할 수 있어 라고 하더라도 고문을 반드시 통해서 증언을 받아야 돼 라는 쪽으로 갔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고문을 해서 증언을 끌어낼 수 있는 사안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리고 고문을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부류들이 생겨나는 것이지 반드시 고문을 통해서 받는 증언만이 합법적인 증언이야. 이런 원칙으로까지 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노예와 시민은 분명히 이제 구별되는 존재였던 거죠. 여기 보면 제가 지금 여기서 그 공적 폭력에 관한 이제 윤리우스법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뭐 논란이 있는 법이에요. 뭐냐면 이게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걸 이제 만든 것인지 아니면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아들이었던 최초의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이 법을 만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긴 한데 그 고문에 대해서 이제 종종 언급할 때 특히나 이제 시민의 고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할 때 이제 언급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온대요. 상소를 했는데 상소한 로마 시민에 대해서 그거 무시하고 막 고문하고 이런 거 너 벌 받는다? 라는 대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속주 통독이 있거나 아니면 행정관이 있는데 그 행정관이 로마 시민에 대해서 상소한 로마 시민에 대해서 고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공권력을 휘두른 자는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뭔가 로마 시민은 이런 고문이나 혹은 뭐 이 처벌에 대해서 뭔가 보호받고 있네 라는 느낌을 주는 대목인 거죠.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러면 로마 시민은 이랬으면 이제 자유민이라고 하는 그 부류는 어땠겠는가? 아까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이제 로마 시민이 있다면 자유민들 중에 특히나 이제 보호받고 있는 자유민들, 로마 시민이 아닌 자유민들은 어땠겠는가라고 한다면 이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보다는 보호를 덜 받았을 거라고 이제 짐작을 해요. 짐작을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이 자유민들도 노예에 비해서는 보호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왼편에 보고 계시는 그 조각상은 이 하드리아누스의 모습인데요. 이 하드리아누스가 이런 얘기를 한 대목이 있어요. 어떤 그 사람이 그 고문받는 거 이거 피하려고 나 자유민이야 막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나 자유민이야 라고 주장을 했으면 그 주장한 자가 정말 자유민인지 확인해봐라. 그리고 그 사람이 자유민인지 아닌지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고문을 미루어라. 고문해서는 안 된다. 이런 대목이 있는 거죠. 그러면 자유민이라고 주장한 자에 대해서 정말 자유민인지 확인해봐라 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자유민이면 진짜 자유민이면 고문 피할 수 있다는, 고문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제 그 함의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뭐 로마 시민이 딱히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자유민에 대해서도 이 고문이라는 거는 노예와 달리 보호받고 있는 다시 말하면 고문이 자유민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루어지거나 이런 거는 아니었다는 점을 추측을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목도 있어요. 여기 이제 안토니누스 피우스라는 황제, 요 그 황제도 오현제 시대의 황제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이제 그 얘기를 했죠. 여기 제가 이제 이런 그 안토니누스 피우스의 칙서 중에 만약 고문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노예가 해방됐다면 그 다음에 이제 그에게 고문을 가할 수 있다. 요 부분만 딱 때리고 보면 고문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노예가 해방됐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악의적 해방이라는 겁니다. 악의적 해방. 노예가 해방된다는 건 노예가 아닌 거죠. 자유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노예가 해방됐으면 그냥 해방된 게 아니라 악의적으로 해방됐다면 고문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의적으로 해방된 거 아니고 그냥 정식으로 해방이 됐다면 고문 안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냥 자유민, 소위 해방된 자라면. 그래서 요건 뭐냐면 바로 앞서 하드리아누스가 얘기했던 자유민인 경우를 주장하는 그런 사례에서 자유민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확인된 다음에 고문해라 라는 것처럼 만일에 정당한 상황에서 해방된 자유민이 된 노예라면 고문을 선생님 죄송한데요. 네. 연결이 지금 연결 상태가 조금 안 좋은 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끊겨 강의 송출이 자꾸 끊기는 상태거든요. 아, 네. 잠깐 멈췄다 네, 네. 가야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메시지 하나 넣고요. 네. 송출 문제 해결하고서 다시 접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